4장 생산 모형입니다. 생산 모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산 함수를 이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생산 모형이고요. 4장에서는 뭐 몇 가지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del of Production 생산 모형이고요. 모형을 어떻게 이제 만들고 우리가 모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 여기에서 먼저 모형을 간단하게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의 형태로 모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고려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노동이고요. 두 번째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산 요소 무엇인가를 생산할 텐데 그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뭐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동, labor, 그다음에 자본, capital 투입해서 이제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다양한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거시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생산되는 재화를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로 어, 단순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가 자바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기업 으로 이루어진 이제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경제를 생각해 보시고 그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이제 하나의 거대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첫 번째 생산 요소겠죠. 노동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L 바로 일정해요. 이건 이제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의 공급량이 L 바로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 반은 뭐 임금이 그러니까 웨이지가 높든 웨이지가 낮든 항상 모두 다 항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도 K 바로 일정합니다.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가 레이버고 두 번째가 캐피탈인데 레이버는 L 바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버들이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도 K 바로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노동의 공급량도 L 바로 일정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공급량도 L 바로 일정하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이지가 높든 낮든 항상 L 바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탈 코스트, 뭐 렌탈 프라이스, 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렌트가 높든 낮든 비싸든 뭐 비싸지 않든 항상 일정한 수량을 공급한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바와 같은 이제 경제 의사결정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생산 요소를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몇 명의 노동을 고용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몇 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함수로 넘어갈 텐데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생산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명의 직원과 L만큼의 레이버와 K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했을 때 과연 몇 잔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생산 함수를 다 다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L과 몇 명의 L과 몇 개의 K를 투입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커피를 편의상 Y라고 썼는데요. 몇 대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수학 공식을 우리가 생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는 자신의 생산함수를 활용해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고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고 자, 이 수입 마이너스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만큼 L을 투입하고 얼마만큼 K를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볼 텐데 생산함수는 노동을 L만큼 그 다음에 자본을 K만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커피를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식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생산함수의 형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앞에 y는 f의 k L이라고 쓰면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생산함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생산함수가 어떤 형태를 갖는가 f의 k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생산함수의 형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a의 k의 3분의 1승 곱하기 l의 3분의 2승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요. 이 생산함수의 a라고 하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total factor productivity를 이제 우리말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편의상 뭐 productivity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아니라 이제 multi factor productivity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TFP라고 줄여서 제가 부르고요. T total F의 factor 그 다음에 productivity의 P 이렇게 해서 TFP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장, 6장에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 A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장에서는 이 생산함수 자체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K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가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FP 이제 5장, 6장에 가서 A가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A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TFP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요. 아이디어라고 그때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생산함수는 자 이런 형태고요. 여기에서 TFP라고 하는 A는 어떤 주어진 값이고 그 자바라고 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값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바가 선택하는 것은 K를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L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만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우선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생산함수 A의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이런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불러요.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고 해서 CR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여기 있죠.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함수는 그래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 2배, 노동 2배 했을 때 생산량, 산출량도 정확히 2배가 늘어나는 그런 생산함수를 우리가 Constant Returns to Scale 아니면 뭐 CRS 생산함수, 그냥 뭐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일반적인 형태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본과 노동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K의 알파승, L의 베타승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입니다. 간단하게 컵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와 더글라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두 사람이 실제로 이제 미국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미국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생산함수의 형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한국에도 적용해 보면 이 생산함수가 한국 경제를 잘 묘사하는 생산함수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갖는 의미를 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뭐 우리 이제 예,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또 하나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생산함수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 실제로 그 칼 마르크스의 막시즘의 가장 중요한 이 주장이죠. 사실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과 이론들이 많아서 사실은 계속해서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뭐 예, 막시즘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이제는 거의 없죠. 이제 중국 정도만 막시즘을 이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국가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 실제로 이제 이걸 확인해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의 마르크스의 주장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근데 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예,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생산에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서플러스라고 하는 생산에 잉여가 발생을 하는데, 잉여가 발생된 잉여를 누군가 자본가가 가져간다. 뭐 이런 이제 형태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생산 활동에 투입된 자본도 자신의 몫을 가져갈 것이고,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도 자신의 몫을 가져갈 텐데, 그 과정에서 잉여가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서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서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간단하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형태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고요.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의 값을 더해서, 둘 다 승수인데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1이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생산함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일반적인 형태의 컵 더글러스, CRS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갖는다면, 실제로 한국 경제도 이런 생산함수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원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를 가져요. 통계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는다면, 생산함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어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자본은 자신의 몫을 가져갈 것이고, 노동도 자신의 몫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남지 않는 바로 생산함수가 CRS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컵앤 더글러스가 이러한 생산함수를 사실 테스트한 거죠. 이런 생산함수를 테스트했을 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CRS 생산함수가 어떠한 잉여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컵 더글러스의 기여는 사실상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서 그대로 관철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본도 두 배, 노동도 두 배를 하면 생산량이 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CRS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한번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두 배씩 늘려주면 생산량이 두 배가 되는가? 그래서 K를 두 배 한번 해보죠. K를 두 배 하고 이렇게 2K 알파승하고, 노동을 또 두 배를 합니다. 두 배 L에 1 마이너스 알파승을 해요. 자, 그러면 승수는 이렇게 2의 알파승이 되고 K의 알파승이 되기 때문에 A의 2의 알파승, 그 다음에 K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알파승은 2에도 적용이 되고, 파워가 이제 L에도 파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 to the power of 1 minus alpha, 그 다음에 K to the power of 1 minus alpha 이렇게 쓰면 되겠죠. L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계산만 더 하면 되겠죠. 예,
2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은 결국 이 둘을 곱해주면 뭐와 같냐면 이제 2의 승수가 미수가 같을 때 승수끼리 곱해주면 승수를 그러니까 파워를 갖는 수끼리 곱해주면 미수가 같을 때는 이제 파워끼리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은 이제 파워끼리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의 알파승과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을 더하면 이제 1이 된다는 게 규모 수익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2와 같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2의 1승은 2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와 같냐면 A의 2를 앞에 쓰겠습니다. 2를 앞에 2 곱하기 A의 K의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K도 2배를 해주고 L도 2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2배 하기 전의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K와 L을 2배 하기 전의 생산량입니다. 다른 색깔로. 자, 요 부분이 이렇게 써볼까요? K와 L을 2배 하기 전에 생산량이 됐어요. 생산량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K를 2배를 하고 L을 2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배의 A의 K의 알파승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를 갖는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알파와 1 마이너스 알파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생산함수,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에서 자본과 노동을 각각 2배씩 해주면 산출량이 2배가 된다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요. 자, A가 0보다 큰 값이어야 돼요. 당연히 A가 0보다 큰 값인 경우에 자, X배 해주고 K도 X배 해주고 L도 X배를 해줍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K도 X배 하고 L도 X배를 한번 해주면 계산은 우리가 지금 2배 한 경우와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X 1 K도 X배, L도 X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의 알파승은 여기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승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둘을 더하면 되겠죠. X가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이제 X만 남게 되고 결국 우리가 얻은 결과는 K와 L을 X배 하기 전에 산출량이 바로 Y고요. 그 Y의 X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생산함수는 간단합니다. CRS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용할 생산함수는 알파가 3분의 1, L에 대한 승수가 3분의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 배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alloca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바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주된 관심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경제학에서 profit,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윤은 경제학에서는 뭐 경영학이나 회계학 이런 데서 보는 또 이윤의 정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총수입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총비용이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봐야겠죠. 총수입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수량의 판매 가격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생산량이 곧 판매량과 같아요. 생산된 건 다 판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혹은 생산된 거 다 판매가 되니까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바의 경우 P는 이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될 것이고요. 이제 Y는 커피 생산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의 가격 곱하기 커피 생산량이 바로 총수입
total revenue가 되고요. 이제 총 비용을 봐야 될 텐데 자바라고 하는 기업은 두 개의 생산 요소, 두 가지의 생산 요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Factors of Production 첫 번째가 L이고 두 번째가 K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함수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Y는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커피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가를 우리가 앞서 생산 함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가? 투입된 자본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투입된 노동의 3분의 2승,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커피가 생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입에서 커피 판매량 혹은 커피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술이 바로 생산함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아요. 이제 비용 측면을 우리가 볼 텐데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겠죠. 그 생산함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입 생산함수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수입은 뭐와 같냐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인데 생산량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 기술을 여기에 생산함수를 대신 여기에 쓰면 생산 기술이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시면 K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총 수입도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L을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이 늘어날 테니까 고용에 따른 비용, 노동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노동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비용은 우리가 노동의 한 단위, 레이버의 한 단위를 뭐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뭐 한 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뭐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가까지 고려를 해서 뭐 효율 단위, 뭐 우리가 efficiency 유닛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요. 그 생산성까지 고려해서 예를 들면 뭐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의 1시간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의 1시간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시간의 노동과 그 스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1시간의 노동은 사실 퀄리티 차원에서 본다면 혹은 프로덕티비티, 이피션시 차원에서 본다면 그 두 사람의 뭐 1시간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질성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뭐 이제 거시경제학 4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한 차이는 사실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여기에서는 레이버의 한 단위, one unit of labor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뭐 간주하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로자 1인당 임금 W라고 우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의 바로 한 단위가 그렇다면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투입한 노동 시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W가 1인당 임금이냐 아니면 뭐 시간당 임금이냐 그거에 따라서 레이버의 단위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1인당 임금 W 그 다음에 자바가 투입한 노동자의 수 바로 사람 숫자가 되겠죠. 그걸 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은 바로 투입한 사람들 곱하기 1인당 임금 wage라고 해서 W 곱하기 L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노동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마찬가지로 자본을 이제 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바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구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빌린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개인 병원 이런 데 가보시면 뭐 굉장히 뭐 안과라든가 뭐 치과 이런 데 요즘 가보시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이렇게 봐도 굉장히 고가의 그런 의료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가보시면 뭐 좀 조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개인 병원 이런 데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들이.
그런 장비들 사실 이제 병원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로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달 매달 이제 리스 형태로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병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 머신도 제 생각에는 구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커피숍에 가서 확인해 보지 뭐 병원에는 확인해 봤는데 커피숍 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뭐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여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이제 우리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자바가 대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사용료를 내는 형태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몇 대 빌릴 것인가가 이제 K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시간의 한 기간이 있어야겠죠. 뭐 노동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임금이 뭐 이게 연봉일 수도 있고요. 월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임은 한 기간은 사실 제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뭐 어느 한 타임에 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타임 호라이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 달이어도 괜찮고 1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컨텍스트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다음 챕터 넘어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요. 우리 지금 사장에서는 그게 큰 이슈는 아니어서 한 기간 동안 자본의 단위당 임대 가격을 렌탈 프라이스겠죠.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한 대 빌린다라고 하면 이제 한 대에 대한 임대료가 이제 R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 비용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과 노동 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총 비용은 바로 이 두 비용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총 수입 우리가 표현했고요. P 곱하기 Y 커피의 가격 곱하기 커피의 판매량 혹은 커피의 생산량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동 비용을 빼고 그리고 이어서 자본 비용을 빼면 그것이 자바의 이윤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는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커피의 생산량,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바의 수입이 증가해요. 하지만 동시에 레이버를 더 투입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더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서 총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오른쪽 보시면 이쪽에서 총 비용도 늘어나겠죠. 더 투입해서 더 많이 생산하면 좋습니다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K를 투입하고 얼마만큼의 L을 투입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장 구조에 대한 가정인데요. 마켓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장 구조는 보통 산업조직론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 구조를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마켓 스트럭처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 미시경제학 관련 미시 쪽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거시경제학이 전공이긴 하지만 저도 미시를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거시를 할 때 미시경제학 지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시 현상을 설명할 때 미시 이론들을 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미시경제학을 알면 미시경제학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하는 시장 구조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시장을 사실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세 가지 시장을 우리가 가정한 것과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생산되었으니까 사고 파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시장이 여기에 암묵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커피의 가격이 P니까요. 사실 커피를 사고 파는 시장이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커피의 가격이 결정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장은 뭐냐면 기업이 노동을 투입을 해야 돼요. 노동 서비스를 구입하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서비스를 구입하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지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죠.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임대 시장이 자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 가격 R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커피 시장과 노동 시장과 에스프레소 머신의 시장, 뭐 그냥 편의상 제가 자본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현실에서 말하는 자본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머신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현실의 자본시장은 아니고요. 주식과 같은 그런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 뭐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또 이러한 시장,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이런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냥 편의상 캐피탈, 자본,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캐피탈이잖아요. 그 캐피탈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그냥 편의상 자본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현실의 자본시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이잖아요. 주식과 채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현실의 자본시장이니까 그것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종류의 시장, 재화시장, 커피시장과 노동시장, 그 다음에 자본시장 이 세 개의 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이냐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재화 시장이든 커피를 생산하는 자바 입장이든 커피를 수요하는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모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은 모두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들 시장들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바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자바는 기본적으로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함수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을 한번 표현해 보는데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부터 보겠습니다. Marginal Product of Labor를 줄여서 MPL이라고 쓴 거고요. Marginal Product of Labor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은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라고 해서 MPK라고 쓰는 겁니다.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라고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자본은 사실 C로 시작하잖아요. Capital이라고 하는 자본은 C로 시작하는데 이걸 왜 K라고 썼냐면 Consumption도 C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일장에서 그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consumption expenditure도 이제 C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좀 헷갈리니까 어떤 알파벳을 쓸까 하다가 독일어로 캐피탈을 카피탈이라고 쓰잖아요. 카피탈. 그래서 독어에 자본의 K를 따서 자본을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consumption을 의미하는 기호고 그 다음에 K는 자본 캐피탈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부터 볼 텐데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라고 했을 때 노동의 투입량을 조금 늘려요. 그렇게 늘어난 노동의 투입량을 델타 L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봤듯이 커피 생산량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커피의 생산량을 우리가 델타 Y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조금 더 투입하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1명이면 1명 더 투입하면 커피 생산량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늘어난 커피의 생산량, 그 추가적인 생산량을 추가로 투입한 노동의 증가분, 추가로 투입한 노동으로 나누어 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을 추가로 늘려주면 뭐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 이렇게 자본을 추가로 늘려주면 추가로 늘어난 자본의 크기 자본량을 우리가 델타 K라고 쓰고요. 자본을 추가로 늘려줬으니까 커피가 추가로 더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생산된 커피의 양을 델타 Y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인데 기호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 Y 추가로 늘어난 커피의 생산량을 추가로 투입한 자본의 투입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노동 투입량이 아주 작다면, 그러니까 델타 L은 사실상 미분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작지만 그래도 눈에 보일 법한 그 정도의 크기가 델타 L, 델타 Y고요. 델타 K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래도 눈에 보일만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아주 작게 뭐 나노 단위보다 훨씬 더 작게 K를 늘려준다면 그 다음에 L을 늘려준다면 그럼 이제 우리 미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가 아주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은 dy, dl은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 기호는 편미분 기호예요. 그래서 partial d라고 보통 부릅니다. partial d고요. 그러니까 partial d를 쓰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d라고 써도 괜찮은데 굳이 제가 여기에 이제 partial d를 쓴 이유는 생산 요소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함수가 인풋을 두 가지 아규먼트로 두 개 이상의 아규먼트를 갖게 되면 이제 미분할 때 d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partial d라고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l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L 말고 생산함수에 또 다른 인풋이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PL을 제가 이렇게 쓰고 MPK는 안 보여줬어요. 제가 MPL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분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partial d를 쓴 이유는 생산함수 y라고 하는 것이 L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무엇이 바로 K죠. 마찬가지입니다. K도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 이걸 보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만 봤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Y를 K로 미분한 게 자본의 한계 생산인데 여기에 이제 partial D를 썼으니까 Y를 결정하는 것이 K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각 MPL은 생산함수 그 다음에 산출량을 혹은 산출량을 노동에 대해서 L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은 산출량 혹은 뭐 생산함수를 자본에 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뭐 한번 해보죠. 미분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가 사용할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K의 3분의 1승 TFP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인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지금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가 K와 L 두 개일 때 L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K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A처럼 어떤 하나의 값이다. 주어진 값이다. 라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L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Y는 AK 3분의 1승인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L의 3분의 2승. 자, 여기 L을 이제 죄송합니다.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의 승수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3분의 2승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써주고 이제 L에 3분의 2승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여기 이 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자, 이제 3분의 2승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제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고, 자,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넘어가는 것은 한번 보세요. 예,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자, 뭐와 같냐면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예, L의 3분의 1승분의 1과 같아요. 여러분 이 식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x에 마이너스 1승을 한 건 예, x분의 1승이잖아요.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승은 x제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l의 3분의 2승을 분모로 보내면 그 마이너스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1 오버 l의 3분의 1승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또 이쪽에 제가 못 써요. 이게 안 써져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동영상 만들 때 얼굴을 넣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강의하는 모습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러면 제가 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빼면 좀 이상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강의하는 모습이 영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제가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 자꾸 이제 집중이 안 된다, 얼굴이 보여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뭐 몇몇 학생들만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 빼고 이렇게 이거 저기 슬라이드 확장해서 여백 좀 많이 사용하고 스페이스가 넓으면 저도 훨씬 좋죠. 네. 그래서 혹시 저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감사하게 제가 그럼 나중에 이제 학교 측에 제가 할 그게 뭐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강의하는 모습을 뺐냐? 학생들이 불편해해서 뺐다.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반박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으시면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게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L의 3분의 1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K도 3분의 1승과 같고 이제 L도 3분의 1승과 같으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K 나누기 L의 3분의 1승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제가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정리했냐면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도 괜찮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L에 지금 마이너스 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변수에 마이너스 승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L이 늘어날 때 이 전체 값은 다시 말하면 MPL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승수가 갖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걸 여러분 마지막 식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이 마이너스의 승수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분모에 있을 거라는 거고요. L이 늘어나게 되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요. 이 전체 값은 작아져요. 다시 말하면 MPL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미분해서 여기까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보셨으면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L에 마이너스 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이 늘어날 때 전체 값이 하락해요. 다시 말하면 MPL이 떨어진다는 거죠.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MPL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 우리가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본의 한계 생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의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이 경우에는 우리가 K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뭐 당연히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K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3분의 1의 K에 자 이제 1을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이제 요 K를 정리하면 됩니다. 3분의 1의 A에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돼요.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K도 마이너스 3분의 2승이고요. 그 다음에 L도 3분의 2승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승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A에 마이너스 1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뭐 제가 다 써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3분의 2승이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3분의 2승이 K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승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것이고 L은 뭐 3분의 2승 해주면 그냥 L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K의 마이너스 1승은 자, 얘는 뭐와 같냐면 1 오버 K와 같으니까 3분의 1에 A에 L 나누기 K 그 다음에 3분의 2승 하면 우리가 MPK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K가 늘어날 때 MPK가 어떻게 되는지, K가 늘어날 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볼 수 있겠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은 MPK는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위의 식에서도 마이너스 승수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K가 늘어나게 되면 MPK는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노동의 한계 생산은 L이 분모에 있으니까 L이 늘어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은 하락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도 K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또는 K의 승수가 여기에서 보시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K가 늘어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좀 직관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간단한 수식이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미분만 하실 수 있으면 결과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K가 변할 때 MPK는 어떻게 되고 L이 변할 때 MPL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관적인 의미는 뭐 이런 거죠. 노동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노동을 뭐 1명, 2명 이렇게 투입하고 있을 때 커피를 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겠죠. 그렇죠? 제가 뭐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해보면 자, 그런데 노동을 1명 더 투입합니다. 계속해서 투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처음 1명 더 고용할 때는 커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커피 생산량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그림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L이고요. 자, 여기가 MPL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커피 양이 세로축의 값이고 가로축의 값은 추가로 투입하는 노동이에요. 그냥 노동 투입량이에요. L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송합니다. 가로축은 노동 투입량입니다. L을 더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이렇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세 명 투입하다가 1명 더 추가로 투입했을 때는 추가적인 커피 생산량 MPL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값을 갖지만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하면 MPL은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노트에도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커피숍이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2명을 고용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3명이 되면 뭐 커피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투입을 하면 결국은 에스프레소 머신은 한 대이기 때문에 혼잡하기만 할 것이고 커피숍이 혼잡하기만 할 것이고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MPL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K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이 K가 늘어나면 괜찮아요. L이 늘어날 때 K도 늘어나면 당연히 MPL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커피의 양, 다시 말하면 MPL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본의 한계 생산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의 노동과 몇 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을 계속해서 투입해 보세요. 노동은 그대로인데, 레이버는 그대로인데 에스프레소 머신을 계속해서 투입해 가면 처음에는 커피 생산량이 많이 늘겠죠.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대의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막 에스프레소도 막 이쪽에서 동시에 저쪽에서 동시에 뽑아낼 수 있으면 스팀 밀크도 동시에 막 두 개, 세 개씩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커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레이버는 일정한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머신만 계속 늘어나면 커피 생산량이 계속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예. 에스프레소 머신만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레이버는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세 가지의 가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P와 W와 R이죠.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세 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한계 생산물 가치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널 프로덕트하고 마지널 프로덕트가 한계 생산이고요. MP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 가치는 value of marginal product라고 해요. value of MP입니다. 그래서 MP와 value of MP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자 이제 생각해 보시죠. 한계 생산이 뭐였는지, 한계 생산의 단위가 무엇이었는지, 노동이나 자본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그 직관적인 의미로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커피가 바로 한계 생산의 단위입니다. MP의 단위는 바로 커피예요. 커피 몇 개, 커피 몇 잔, 이게 바로 MP의 단위인데, 이제 여기에 value라는 표현을 덧붙였다는 뜻은 바로 마지널 프로덕트에다가 커피의 가격을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그 단위가 커피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그 단위가 바로 커피의 가격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P를 원화로 표현한다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원화, 몇 원 이렇게 쓰는 거죠. 몇 천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커피의 양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의 단위는 커피와 같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여기에 커피의 가격을 곱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의 가격 P를 곱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 곱하기 MPL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커피의 가격 곱하기 MPK가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P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그젬플에서는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 경제에서는 화폐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머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격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모든 재화를 원화로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원화를 쓰니까 원화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모형에서 네 개의 재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와 커피와 레이버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꼭 뭐라고 쓸까요? 원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네 개의 재화가 존재하는 상황과 같은데, 지금 제가 소개한 모형에서는 이 원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머니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가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동의 가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 경우에 재화만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조금 더 오래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상 화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더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그 경우들을 예, 배운 적이 있냐면 이런 경우들을 뭐 배우기도 해요. 어떤 하나의 재화를 화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시면 어떤 곳에서는 뭐 조개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는 쌀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거 곡물 같은 거죠. 그렇죠? 곡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이렇게 좀 특이한 희귀한 뭐 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약돌 뭐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우리가 그뭐 많은 사례들을 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물론 이제 현대 경제고 실제로 화폐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하나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화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 생각해 보시죠. 쌀, 곡물로 혹은 뭐 밀가루 다 좋죠. 뭐 밀가루, 쌀, 뭐 지역에 따라서 자, 이게 마치 꼭 하나의 예, 화폐로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커피와 레이버와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존재하는데 마치 커피가 예,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가냐면 이렇게 이 문제를 핸들을 합니다. 세 가지 재화 중에서 하나의 재화를 선택을 해요. 대체로 생산되는 재화. 여기서 이제 커피겠죠. 커피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뉴머레어라고 불러요. 뉴머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혹은 뭐 자의적으로 이 커피의 가격 P라고 하는 것을 1이라고 둬요.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꼭 뭐 물물 교환 경제에서 물물 교환보다 조금 더 진보한 형태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재화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사실상 물물 교환 경제보다는 조금 더 진보한 형태입니다. 물물 교환 경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ouble coincidence of desire라고 해서 뭐 want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double coincidence of want 혹은 뭐 desire라고 해서 예, 욕구가 합치될 때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제가 가지고 있을 때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물물 교환 경제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제가 쌀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밀가루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커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굳이 쌀이나 밀가루를 원하지 않지만 쌀이나 밀가루가 거래를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저한테 밀가루나 쌀을 받고 저한테 커피를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물물 교환 경제보다는 조금 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머니가 존재하는 그런 경제가 뭐 완전히 무슨 뭐 최첨단 경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비슷합니다. 이게 뭐 화폐가 쌀하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쌀이나 밀가루는 중앙은행이 원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여하튼 보겠습니다. 뉴머레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커피의 가격을 1로 둡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그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다른 모든 재화들 레이버라든가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표현하냐면 커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커피의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커피는 그 단위가 커피고요. 그래서 P를 1로 두는 거예요. 당연히 커피의 단위는 커피니까.
1로 두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재화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뉴머레어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모든 재화들을 이제 P의 단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쌀로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쌀의 가격이 뭐냐? 그럼 1이라는 거예요. 쌀의 가격은 그냥 1이에요. 쌀이에요. 쌀의 가격은 그냥 쌀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을 할 때 이제 임금을 뭘로 지급하는 거냐면 쌀 뭐 몇 가마니 혹은 뭐 몇 포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금이 되는 것이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대여료는 어떻게 지급하냐면 그것도 쌀 뭐 얼마 얼마, 밀가루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뭐 쌀 뭐 200g, 뭐 쌀 뭐 10kg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 서울여대 주변에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학교 주변에 별로 뭐 없습니다. 거의 없죠 뭐. 예. 이렇게 없는 학교도 참 드물어요. 서울에 주변에 이렇게 없는 학교도 우리와 육사를 제외하고는 아마 서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커피와 우리 학교 주변에 음료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커피와 소주와 맥주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해 보죠. 커피와 소주와 맥주 이 세 가지 재화만 음료수만 있다. 학교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커피와 소주가 교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주와 맥주가 또 교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와 또 뭐 맥주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이제 거래의 어떤 상대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소주 한 병을 사기 위해선 커피를 3잔 줘야 된다. 저 사람이 소주를 한 병 가지고 있고 제가 커피를 3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맥주 한 병은 뭐 커피 2잔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거래의 비중이 거래의 비율이 결정될 거예요. 시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뭐 정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형 상태에서 어떤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주 한 병의 가격은 커피 3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맥주 한 병의 가격은 커피 2잔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소주와 맥주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모두 다 뭘로 표현해 보냐면 커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주의 가격은 3이 될 것이고요. 소주의 가격은 3이고요. 맥주의 가격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예요. 커피의 가격은 1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커피의 가격은 1. 그 다음에 소주의 가격은 커피 3잔이 필요하니까 소주의 가격은 3. 커피의 단위로. 그 다음에 맥주의 가격은 커피 2잔이 필요하니까 2. 그 다음에 커피의 가격은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치 꼭 시간당 임금이 커피 셋,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의 월 임대료가 커피 300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상 머니가 그 자체로 어떤 재화의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소비하거나 화폐를 가지고 있어서 효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중에서 효용 함수에 money를 집어넣어요. 그 money in ut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용이 늘어난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이 늘어나는데 이제 몇몇 거시경제학자들은 뭐 저도 그런 효용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만 뭐 적지 않은 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은 화폐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을 해요. 그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화폐에 대한 이야기 할 테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화폐 보유로부터 효용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터무니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화폐는 뭐 말씀드렸듯이 마치 꼭 소비할 수 없는 재화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처럼 커피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뉴머레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화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커피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화폐와 비교해 보면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밀가루나 쌀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 밀가루와 쌀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할 수 있고 뭐 저장 수단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뭐 동전이든 지폐든 뭐 캐시든 뭐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교환을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혹은 뭐 가치의 저장 수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머니가 조금 더 우월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그젬플이 마치고 무슨 인류의 문명이 발생할 때의 상황을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머니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덜하지만 충분히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계 생산과 한계 생산물 가치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세 개의 재화 중에서 커피를 뉴머레어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머레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커피의 가격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로 돌아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커피의 가격을 1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이제 한계 생산은 같아지는 것이죠.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제 1 곱하기 한계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한계 생산과 같아지는 거예요. 최종 재화의 가격을 1로 설정할 수 있다면 1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머레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과 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부터 P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P가 1이기 때문에 모든 재화는 다 커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웨이지도 커피 몇 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의 임대료, 대여료도 커피 몇 잔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계 생산도 커피 몇 잔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커피 가격이 1이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도 다 커피 몇 잔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이니까요. 사실은 커피 몇 잔 곱하기 가격이 한계 생산물 가치인데 가격이 1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냥 다 커피 몇 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서요. 기업은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 바로 노동을 몇 단위 투입하고 자본을 몇 단위 투입할까를 잘 결정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bottom line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이윤, 노동을 더 투입하면 커피 생산량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노동 비용이 늘어나서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맞춰야 되겠죠. 수입과 비용을 잘 맞춰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계 수입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인 비용을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 정확한 표현은 한계 수입은 생산량이 한 단위 대충 얘기하면요. 사실은 미분값이겠죠. 아주 조금 늘어날 때 추가적인 수입이 사실 한계 수입인데요. 편의상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산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적인 수입이 한계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약간의 괴리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나 요 앞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하튼 한계 수입의 정의는 뭐냐면 커피 생산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한계 수입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기업의 수입이 바로 뭐였냐면 가격 곱하기 커피 생산량이잖아요. P 곱하기 Y예요. 자, 그런데 Y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적인 수입이 얼마일까요? 바로 P겠죠. P. 커피 가격. 커피 하나 더 팔면 당연히 P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1이죠. 1. 1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계 비용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커피를 하나 더 만들었을 때 뭐 자본도 더 투입될 수 있고 노동도 더 투입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만큼인가? 그게 바로 한계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갈 텐데 이 둘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다시 한계 생산, 임금 뭐 이런 이자율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바꿔서 한번 다시 표현해 보죠. 자, 이제 기업의 사실 관심사는 노동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자본, 에스프레소 머신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가 이제 기업의 자바의 기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과연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무엇일까? 당연히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이겠죠. 커피의 가격. 근데 커피의 가격은 1과 같으니까 바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웨이지와 같겠죠. 노동 비용은 W 곱하기 L인데 L을 한 단위 더 투입했어요. L을 10만큼 투입하다가 12를 투입했습니다. 10만큼 투입하다가 11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W 곱하기 L은 얼마나 늘어나냐면 바로 W만큼 늘어납니다. 이 뜻이죠. 네. 처음에 L만큼 투입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W에 L 플러스 1만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늘어난 비용은 얼마만큼이냐면 자, 이 비용에서 이 비용을 빼면 되겠죠. 이 둘 빼면 W예요. 그러니까 L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바로 W와 같습니다. 자, 이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바로 W와 같아요. 자, 만일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수입이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MPL이 wage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노동을 더 투입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유는 더 늘어납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유는 늘어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인데 여기서 가치가 항상 1이잖아요. 커피의 가격은 항상 1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수입은 바로 MPK와 같고요. 그리고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앞에서는 웨이지였고 여기에서는 이자율이겠죠. R을 임대료를 이제 이자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R과 같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해 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웨이지를 죄송합니다.
레이버를 투입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보다 레이버를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동을 줄이는 선택을 하겠죠. 노동을 줄이면 그러니까 노동을 늘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점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노동을 줄이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전부 다 올라가겠죠. 얘가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W가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MPL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을 줄여갈 거예요. 그런데 wage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러한 선택이 wage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W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노동 투입량을 줄이면 나의 MPL은 전부 다 커지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전부 다 높아집니다. 자,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값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값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같아졌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노동을 다시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바는 노동 투입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바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냐면 MPL이 웨이지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바는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노동 투입량을 더 늘렸었으면 이윤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노동 투입량을 줄였으면 이윤을 더 높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과 웨이지는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과 자본에 대한 비용 이자율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자본의 에스프레소 머신의 임대료를 제가 편의상 이자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임대료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사실상 이자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비용 혹은 자본의 렌탈 프라이스는 사실상 우리가 뭐 이자율과 뭐 이자율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자율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제가 뭐 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흔히 자본의 렌탈 프라이스는 대체적으로 이자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예. 마찬가지로 자바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결국 이자율과 같아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MPK가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자본 투입량을 늘려서 이윤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자율이 더 높아요. MPK가 더 낮아요. 그렇다면 자본 투입량, 에스프레소 머신을 줄여가면서 이윤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죠. 에스프레소 머신을 줄여요. 그러면 수입은 조금 줄어들겠죠. 수입은 좀 줄어들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 대 뺐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수입보다 비용을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자율이 더 크고 MPK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한 대 뺐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MPK고요.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잃어버리는 수입보다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더 크니까 당연히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 대 빼는 것이 자바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마치는 게 제 생각엔 조금 시간이 오버했는데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바로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웨이지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자율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profit maximization을
달성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MPL이 웨이지와 같고 MPK가 R과 같으면 이윤 극대화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경제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몇 가지 엑서사이즈나 뭐 이그젬플 이런 데서는 이 양 방향이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윤극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not always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기업은 임금 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자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고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관심사는 임금과 이자율 W와 R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간단하게 그림만 하나 그려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이 레이버고요. 세로축이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MPL. 단위는 커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W를 제가 여기다 표현한다면 W도 커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세로축은 MPL을 써도 괜찮고 W로 표현해도 괜찮고요. 여기다 R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MPL이 W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세로축은 그냥 커피라고 하시면 돼요. 다 커피로 우리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앞서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커피의 양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에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웨이지도 사실 커피 단위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결정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바는 프라이스 테이커니까요.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는 노동을 어디까지 투입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MPL과 이건 저의 MPL입니다. 자바의 MPL과 시장에서 주어진 웨이지를 비교를 해서 이게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선택하는 노동 투입량은 바로 L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의 한계 생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과 자본 투입량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세로축이 MPK이고 단위는 커피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율 R도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커피니까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적인 시장,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MPK를 안 그렸군요. 자, 노동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자바는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R스타로 결정이 됐을 때 이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자바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락할 테니까 MPK는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봐왔던 결과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자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요 점까지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하겠죠. K스타만큼. 만약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 투입량을 늘려가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에스프레소 머신을 줄이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얼마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이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수입은 이만큼이지만 추가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자본 비용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하고 있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줄여가는 것이 자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윤을 높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네, 생산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생산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